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는 집값 하락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하락이 아닐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했던 집값 하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열심히 일한 30대가 대출을 조금 끼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장. 아이 낳고 학교 보내고 동네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는 하락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강남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원인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의외의 곳에서 왔는데요. 바로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등기부 서류입니다. 매수인 나이 8살, 국적 중국. 중국 국적의 8살 어린이가 국내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부모가 대신 산 거 아니냐고요? 물론 명의는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8살 아이가 스스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리는 없죠. 이건 아이를 내세운 편법 매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산 곳은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더 충격적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본이 강남을 쓸어 담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한 적이 많았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직접 뜯어보면 예상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강남구에서 외국인 매수 1위는 미국인입니다. 중국인은 강남 매수 상위권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자본은 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안산, 부천, 시흥, 수원, 바로 우리 부모님이 사는 동네, 서민들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강남 부자 동네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장만한 그 동네를 중국 자본이 집중적으로 사들여온 겁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 중 중국인 비중이 67%에 달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강남이 아니라 수도권 서민 동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서민 동네 여러 채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왔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환치기라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의 A씨가 한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위안화를 건넵니다. 그러면 브로커는 미리 준비해둔 원화를 A씨 통장에 슬쩍 넣어줍니다. 서류상엔 그냥 개인 송금입니다. 세관도 모릅니다. 국세청도 한참 뒤에 알아챕니다. 수십억 원이 감쪽같이 국경을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당시 중국은 경기가 나빴습니다. 본토 부동산도 침체였고 위안화 가치도 불안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규제가 강해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신고만 하면 외국인도 집을 살 수 있고 보유세도 낮고 2024년 이전까지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부유층에게 한국 부동산은 자산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에 딱 좋은 도피처였던 겁니다. 문만 열려 있으면 돈은 흐릅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이 우리 서민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정부가 이 구조를 끊기 시작합니다. 10.15 대책이 발동되면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을 직접 증명해야만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 목적? 안 됩니다. 공실 유지? 안 됩니다. 자녀 명의 매입? 왜 사는지 소명하세요. 그 8살짜리 아이는 이제 절대 못 삽니다. 중국 자본 입장에서는 한국 부동산의 매력이 한 번에 사라진 겁니다. 신규 매수는 막혔고 이미 갖고 있는 물건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더 직접적으로 강남을 흔드는 두 번째 원인이 동시에 터집니다. 이번엔 중국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 이야기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붙어요. 이걸 중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일단 유예해 줄게, 좀 기다려봐 하면서 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줬습니다. 덕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못을 박았습니다. 재연장은 없다고 5월 9일이 지나면 2주택자는 최대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30%포인트의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억 단위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습니다. 5월 9일 전에 팔자 무조건 팔자. 조금 싸게 팔아도 괜찮다. 세금 폭탄보다는 낫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급매 물량이 단 한 달 사이 거의 2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서초레미안 퍼스티지, 강남 은마, 잠실 엘스 대장주라 불리던 아파트들에 하나둘 급처라는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강남구 일부 단지는 실거래가가 한 달 새 수억 원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금매가 이렇게 쏟아지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버텨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 자본은 규제 때문에 못 사고, 그러면 한국 실수요자들이 받아줘야 하는데 이것도 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정책이 정작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함께 막아버리는 상황.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10.15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를 다시 살펴볼게요. 25억 원을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 나머지 23억은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인지 잠깐 계산해 볼게요. 직장인 평균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하면 23억을 모으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46년을 모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어딘가에 내 집 한 채 마련해보려는 30대, 40대 실수요자도 25억이 넘으면 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중국 자본은 규제 때문에 신규 매수를 멈췄습니다. 한국 다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급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 줄은 길고 살 수 있는 사람 줄은 텅 빈 상태. 이걸 경제 용어로는 수요 공백이라고 합니다. 수요 공백 상태에서 가격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아래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게 강남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은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강남은 전국 모든 부동산 가격의 기준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값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강남 대장주 시세를 봅니다. 강남이 올랐으면 우리 동네도 올릴 수 있고 강남이 내렸으면 우리 동네도 내려야 한다는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대장주 가격이 흔들리면 강북도 따라 흔들립니다. 수도권도 흔들리고 지방광역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재조정됩니다. 기준점이 무너지면 나머지 전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상황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사람들은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됩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움직입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추가 자금을 납입하시거나 처분하십시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은행이 강제로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급매가 나옵니다. 급매가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또 마진콜이 옵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도미노입니다. 세 가지 원인이 동시에 터진 것도 문제인데 그 여파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구조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떨어지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이 시장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혼란은 진짜 실수요자에게 드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투기 자본이 빠지고 다주택자가 급매를 내놓는 이 시점은 어떻게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오랜만에 열리는 창문입니다. 다만 묻지마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인지,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세요. 투기 자본이 빠진 자리에 남는 가격, 그게 진짜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읽는 눈을 지금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둘째, 상호주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국인이 한국 아파트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한국인도 중국 아파트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이 한쪽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자본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불공평함을 우리 사회가 더 크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건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셋째, 규제가 실수요자를 막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기를 막으려다 한국인 실수요자까지 막아버리는 정책은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장,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프닝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건가요? 지금 떨어지는 건 투기의 거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건 그 거품이 빠진 자리에 진짜 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강남에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꺼진 자리에 새로운 불이 켜지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